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까지 봤었고요. 밑에 5번에 보면은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 특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밑에 보시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시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보면요. 관세법의 내용보다도 협정관세에 나와 있는 그 협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세법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밑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15년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용 자체가 4장까지가 양이 많았던 거고요. 5장부터는 되게 가볍게 느껴지시죠? 여기를 보다 보니까 아마도 문제 2번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 제5장에서의 문제 2번이라고 써 있는데 2015년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미합 중국 또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또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거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조치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대항조치. 이것도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 그 대항조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양어, 철회, 효력 이런 거 나오게 되고 양어 또는 철회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대항조치라고 해서 상대 국가에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대항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채약 상대국 정부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약 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제 긴급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철폐 같은 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항 조치를 하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한다고 써 있네요. 상대 국가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밑에 2번에 따라서 대항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항 조치를 할 때 상대국이 했던 거 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만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싸우는 거겠죠. 이제 서로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일이 없도록 서로 이제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에 맞춰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항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수출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간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 조치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 내용들은 기출됐던 보기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과 8번은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여기 3번에 보시면 조사 신청 접수 사실의 서면 통보 기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역위원회는 채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채약 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에 관한 조사 요청이 왔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조사 신청이 접수됐단 말은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첫 단계라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대 국가에다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협정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희 2019년도 때 나왔던 문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관련된 문제 볼까요? 저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 접수 사실에 서면 통보 기한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같은 경우도 협의 기회 제공 기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위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6장을 보겠습니다. 통관 특례, 그 다음 관세 상호 협력이 나와 있네요. 통관 특례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국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협력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 우리도 도움을 줄게라는 개념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너네가 우리한테 협력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그 시행령 내용을 봤더니 35조에서 미합 중국과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특송 물품의 경우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특급 탁송 물품, 즉 특송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특례인데요.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목록 통관. 그겁니다. 목록 통관. 저희가 탁송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탁송품. 자, 탁송품이 뭔가요? 보내송자잖아요. 위탁해서 물건을 보낸다는 겁니다. 다른 제3자한테 물건을 맡겨서 그 자가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탁송품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탁송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일반 탁송이란 말하고 특급 탁송이라는 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급 탁송이 뭐냐면 말 그대로 특급이죠. DHL, 페덱스 이런 거 있죠. UPS 이런 곳을 의미를 합니다. 특송업체라 불러요. 특송업체. 특급 탁송업체 줄여가지고 특송 이렇게 부릅니다. 특송. 얘는 저희가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이 원래 정식적으로 말하면은 정석은 물품을 갖고 들어오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들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많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해외 직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구매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인 것들은, 그거 안 되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 없이 갖고 들어왔던 그 목록, 통관 목록을 제출을 하면 그걸로 수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제출하잖아요. 수입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 납부할 게 원래 있잖아요. 관세랑 부가세가 있다고 하면 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다 면제가 됩니다. 세금 납부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짜로 물건 갖고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수입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단점은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라도 DHL과 같은 거 통해서 물건 보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품 명세 작성할 때 보통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스스로 작성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나가버립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가 서류를 꾸민 거죠. 원래 물품 가격이 1,000불이 넘어요. 근데 100불로 기재를 해서 보내버리면 목록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관이 봤을 때는 그거는 관세 포탈이거든요. 고의로 하면.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죠.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업자가 이거를 그 화주를 대신해서 돈을 받았는데 신고인한테 거짓으로 서류 내가지고 물품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세금 탈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이거 걸리면 관세 포탈제 플러스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관세법 42조에 가서 보면 가산세 규정이 나오는데요. 42조에서 제3항에 가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여기 나오는 목록 통관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얘는 42조 3항에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거는 20%가 발생해요. 부족세액의 20%만큼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징수를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10%잖아요. 추가가 2배가 된 거죠. 아무튼 거기 보면 원래 원칙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50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50달러. 근데 미국은 예외적으로 20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00달러 밑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목록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저희 특성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목록 통관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게 있는데 다른 거 다 150불인데 미국은 200달러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시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최악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관세에 관한 감면 규정이 보통 관세법이 있죠. 거기 가서 보면 88조에서 101조까지 다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쓰는 게 뭐냐면 해외 인가공 감세, 그 다음에 재수출 면세, 재수입 면세 이런 거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협정도 감면 제도가 있어요. FTA 특례법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원산지를 불문해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게 원산지가 중국 물품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수리 목적으로 미국 갔다가 수리 마치고 한국 들어온다. 얘는 감면 대상이 돼요.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실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해외 인가공 감세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왕복하는 물류 비용하고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협정에서는 전부 면제를 해줘요. 수리 비용, 물류 비용 다 포함해서 전체 다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FTA 특례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수출한다고 해요. 이거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재수출, 연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저희 그 규정 생각해 보니까 관세법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수출 면세 규정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였던 거 기억하세요. 1년 이내. 그리고 세관장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를 재수출 면세 기간으로 잡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세관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즉 맥시멈이 2년이었던 겁니다. 맥시멈 2년. 근데 여기 협정에서는 처음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써 있어서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더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써 있는데 저희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관세법 상에 가서 보셔도 재수출 면세, 재수입 면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감면 대상 물품 같은 경우는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헷갈린다고 하시면 감면 대상들은 다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쪽에서 시행하는 쪽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기재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통령령 두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상들을 추가하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기재부 장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써 있잖아요. 밑에 시행령 36조를 볼게요. 밑에 보니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금 수입물품 관련 서류 등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를 말하긴 하는데 앞에 그 처음에 시작 단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최악 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해요. 재밌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재수입 면세를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가공 감세를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조 가공이 돼서 들어오거나 또는 가공 수리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HTS 코드가 변동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미비한 가공을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개조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더 범위가 넓어요. FTA 특례법에 따라 적용받는 것들은 물론 협정이 제한적이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려요. 실제로 관사 중에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 FTA 특례법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3번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 겸품 등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어요. 넘겨보면 이제 소액 물품 같은 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직업에 필요한 전문 장비,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운동 경기용 물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시행규칙에 와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어디에서 무슨 협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웬 나머지 협정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면 물론 이것처럼 대상을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여기 일시 수입 물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전 단계인 협정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요건도 나와 있어요.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않아야 된다.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제 불가 대상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환급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세법 상에 보시면은 그런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재수입 면세 적용한다고 했을 때나 뭐 해외 인건 검세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환급 받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 계상에서 제외하는 게 있었습니다. 3번을 볼게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수입자가 보관해 둔 서류 중에 말씀드렸을 때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걔도 수입자가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됐었던 거 있었거든요. 볼게요.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자는 물품을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세법 상에 보시면 사전심사를 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거든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하나가 뭐냐면 원산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가지 모두가 관세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관세청장에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죠.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세관장에게 신청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것으로 고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나중에 협정관세 적용했던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절차가 진행되죠. 접수를 받으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기간 안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조를 보니까요. 90일 안으로서 그 심사한다고 나와 있네요. 90일 안으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희 품목분류 심사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까다롭게 본다는 겁니다. 90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90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볼게요. 밑에 보정요구 20일 이내 기간 반려사유도 나오네요.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것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도 반려하시는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그쵸? 지금 결과 받은 물품이 있다고 하면 걔랑 똑같은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가 나오네요. 물품당 3만원.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는 30일 안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거는 법령집으로 보셔야 되겠죠. 법제 31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가 되냐면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조에 가서 보면 여기 보니까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이 아까 봤던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31조 제6항에 가서 보면 절차 방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심사서 내용의 변경, 그렇죠? 심사했던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변경되는 것이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변경 사유를 물어볼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시행령 39조 제1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저희 품목분류 사전심사라고 하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할 게 있네요. 변경 효력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특례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협력을 볼게요. 상호협력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재부 장관은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채약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채약 상대국과의 관세 당국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통관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뭐 세관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11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밑에 보시면 그 시행령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뭐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실제로 저희가 그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각 국가들별로 통관에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상대 국가에서 물건을 이제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입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일단 저희가 무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이 통일이 안 되거든요. 인보이스라고 하더라도 또 BL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양식이 아니에요. 표준화된 서식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일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있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 때 제가 관세청에 세관에 가서 설명회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말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 아무튼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이제 가능 행위라고 해서 이제 적정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밑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자료 제공 요청하는 행위, 원산지 조사를 동시에 하는 행위, 그 다음에 파견을 하거나 뭐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이를 수락하는 행위,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네요. 얘도 두 번 출제가 됐었어요. 2010년, 2012년. 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그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 30일 이내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참고로 봐주세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협의의 신청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7장을 보겠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밑에 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배제한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요. 처음에 적용했던 게 있었다고 하면 얘를 배제를 하면 당연히 관세를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가산세. 그렇죠. 저희가 관세법상에 보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이렇게 밑에 사유가 나옵니다. 뭐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에 대해서 기재부를 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렸죠. 제 사례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안 돼서 배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약 상대국에 대해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의를 구하게 돼 있었잖아요. 동의를 구하려고 해서 동의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좋다고 말을 한 다음에 그냥 협정과 적용했던 거 배제를 하면 됩니다. 그 피해는 수입자가 보는 거죠. 수입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어떤 장부 등에 대해서 접근을 거부하거나 보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에 배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도 저희 2015년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중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 쭉 보시고 이런 경우는 배제가 되는구나 하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제척기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5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밑에 봤더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였을 때는 적용 신청을 한 날이에요. 두 번째,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신청했을 때는 적용 신청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협정관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이후. 어쨌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이 있으면 그 날부터 5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그거랑 좀 모순되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관세법상에 보시면 제21조에서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놓고 봤을 때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까지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납세 신고한 날.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 신고서에 보시면 납세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수입 신고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입 신고하는 날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같이 하게 되면 걔가 일치가 되겠죠. 근데 수입 신고가 되고 나서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1년 안에 협정관세 신청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관세법에서는 납세 신고한 날, 즉 수입 신고한 날부터 5년까지를 관세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협정관세 이거 같은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날부터 5년이기 때문에 얘가 똑같진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었죠. 특례법에 나오는 내용이랑 관세법에 나오는 내용이랑 서로 모순되는 게 발생을 하면 특례법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통지. 그렇죠. 적용 제한이 되면 이렇게 서면으로 제한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회신 기간 나오죠.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10개월 유럽 있죠. 유럽 여기 나와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4번에 나오거든요. 유럽 연합 당사자 이거 같은 경우에 10개월 이것도 전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는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반대인 경우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하게 됐을 때도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걔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겹치는 게 많거든요. 겹치는 거 보면서 이제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의 특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하나아세안 FTA, 한미 FTA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하나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권한 있는 관세 당국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아세안만 이렇게 의무가 있다. 2개월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 배제할 때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섬유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꼭 반드시 해당 관세 당국에 통보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의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가 발생을 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버리면 당연히 차액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 납부를 할 거잖아요. 부족세액이 발생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게 뭐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됩니다.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40%만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다른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기읍, 법정 납부 기한.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 법정 기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써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9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사후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관세법 조항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관세법 제42조에 가서 보면
거기 1항, 2항, 3항이 있어요. 1항에 나온 것들 중에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2항, 3항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거기 보면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날의 다음 날. 그 말이 뭐냐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한다고 돼 있어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가산세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똑같잖아요. 그 기억에 보시면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막 똑같죠. 얘는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그 특례법 제8조에 따라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하고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했을 때 납부 기한하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똑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후 적용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후 적용은 제9조에 나와 있거든요. 9조 1항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항이 뭐냐면 추징당해가지고 45일 안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쨌든 사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경우는 9조 5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부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 기한이 있어요. 납세 신고하면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 납치잖아요. 요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말까지가 바로 납부 기한이 될 건데 사후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급 받으려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 기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경우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죠. 그러니까 납부라는 개념이 환급이라고 하는 거랑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관이 봤을 때 관세 혜택을 받은 날 다음 날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고 납부한 날이 있다고 치면 얘가 지금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적게 세금 낸 거거든요. 세금 낸 날, 네가 혜택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금 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납부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요. 환급은 환급 기한이 없잖아요. 환급을 받았다. 그 말인즉슨 납부랑 동급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혜택을 본 날이잖아요. 혜택 본 날. 그래서 환급 받은 날을 납부 기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달에 그러니까 환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제 추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를 징수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관세가 되고 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되게 달라요. 관세법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지. 그래서 사후 적용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소급을 해서 최초 수입 신고했을 때 납부 기한 있죠. 그걸 갖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수입할 당시에 납부를 했다, 적용했다고 하면은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후 적용을 했다, 최초에 신고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환급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 결정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적게 냈잖아요. 적게 냈기 때문에 내가 원래대로 했으면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원을 받은 거예요. 10원 덜 받았죠. 10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세관이 봤을 때 처음에 수입 신고할 당시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납부 기한. 그러니까 이 날까지는 세관이 과세를 못합니다. 이거 지나고 나서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는 보장해주고 이거 지나고 나서부터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되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너네가 뭐 30일이라고 치면은 너가 30일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돼라고 보는 거죠. 근데 수입신고 이후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신고 할 때는 처음에 8% 적용받았던 겁니다. 기본세율. 근데 나중에 수입신고 수리되고 나서 0%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8%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이자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챙겨서 봐주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할 게 있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 납부 기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니은 지긋은 다 아시겠죠? 니은은 저희 1일 10만 분의 25의 율은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수정신고, 가산세, 이자율, 가산세율.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불렀던 가산금이란 개념들은 3%가 나오죠. 한번 납부기한 경과를 하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가산세 면제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참고로 봐주세요. 가산세 면제를 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면제를 해줄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네요. 여기 그 시행령 47조 3항의 2번을 보시면 관세 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사유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거 사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사례. 이후에 검증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기간 경과해서 왔는데 이상 없다고 왔었다. 그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관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관세만 납부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 거는 물품 하나만 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물품이 한 번 수입된 게 아닐 수가 있죠. 그 전에 10번 수입됐다. 10번 전체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 해제라고 써 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이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을 한다. 당연히 제한자 지정이 돼버리면 적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가 동종 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해서 5년의 기간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칙을 볼게요. 보칙은 사실 따로 볼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면 세관에서 얻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격 정보를 알게 되면 그 회사의 가격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관세 조사를 하고 나면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6조에 나와 있거든요.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목적에 맞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복의 신청도 있어요. 저희 관세법 제119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사 청구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관세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충족이 안 된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5년치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이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억 단위 넘어가거든요. 이거 발생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지를 해요. 과세 전 통지를 하죠. 118 관세법 강의에 보시면 통지 받으면 적부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적부심사를 할 때 집행은 정지가 안 됩니다. 정지가 되죠. 잘못 말했네.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안 내려요. 나중에 결과 나올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나중에 결과 안 좋게 나오면 가산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바로 그냥 경정해달라고 해요. 조기 경정을 해서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그 말을 한 거죠. 119조에 따른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저희 관세법 내용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나머지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1차 과목이다 보니까 벌칙 같은 경우에도 출제를 할 수 있기는 해요. 다음 중 벌칙의 적용되는 벌칙의 그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면 여기에 밑줄 거징이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벌칙은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비밀 유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벌금 규정을 보니까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죠. 과실로 2번이랑 5번에 해당하면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단서 조항이 있는 것들은 이걸 좀 위주로 해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두 문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중에 키워드로 보이는 것도 하나만 기억을 해서 이렇게 두 문자를 암기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보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형법 규정의 적용 제외, 양벌 규정, 과태료 나옵니다. 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 다 봤습니다. 네. 사실 좀 빠르게 본 것 같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도 안 본 건 없거든요. 다 보긴 다 봤어요. 제가 법령집을 가지고 안 봐서 그렇지 여기 내용은 다 봤던 거고 최소한 기출된 문제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공부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 그 내용 빠지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 법령집이 있으니까 여기 내용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제가 2010년부터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양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4개, 5개씩 나왔기 때문에 10년치 모아도 한 40개에서 50개가 좀 안 됩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결정기준 요약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하면서 거의 언급 안 했잖아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데 처음에 봤던 것 중에 저 이거 있었죠.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원산지 관리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산지 관리사 공부하실 때 하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추 맞춘 것 같아요. 5시 좀 안 됐는데 공부하시다가 또 모르는 거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